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도 중요한 이야기,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깊이 다뤄보려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누구도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고 없이 아니면 길고 긴 병마 끝에 배우자가 떠나게 되면 남겨진 사람은 한순간에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저 역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배우자를 잃은 뒤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 슬픔과 현실적 문제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온전히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를 잃은 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미리 대비해 둘 수 있는 일까지 다양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배우자와 함께 있고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별 앞에서 미리 알면 훨씬 덜 당황하고 덜 후회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미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부디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고립시키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죽음. 예고 없는 충격 혹은 서서히 다가오는 현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배우자를 잃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래된 병환을 지켜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건강하던 배우자가 심장마비나 뇌출혈 혹은 교통사고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눈앞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남겨진 분들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자책과 충격 그리고 믿기 힘든 현실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삶과 죽음이 이렇게도 가까이 있었나? 이전까지는 남의 이야기로만 여겼는데 내 현실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병력 같은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죠. 또 한편으로는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해온 배우자를 지켜보며 간병을 해오던 가족도 있습니다. 간병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언젠가 이별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막상 고인이 되는 순간 이제 정말로 떠나버렸구나 라는 거대한 슬픔과 상실감이 엄습합니다. 오히려 긴 투병 과정을 함께 견디다 보면 애착과 사랑, 연민이 더욱 깊어져서 실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공허함은 상상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자를 둔 경우라면 충격과 슬픔 그리고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하는 억울함, 죄책감까지 겹쳐서 감정의 무게가 더없이 커집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이별이 찾아오든 결국 남겨진 사람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감정적 붕괴가 찾아온다는 사실만큼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거나 이게 꿈이겠지 라고 현실을 부정하며 마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참을 울지 못하다가 장례 절차가 끝난 후에야 갑자기 미친 듯이 눈물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울든 안 울든 슬픔이 크든 작든 누구나 그 순간에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감정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장례를 치러야 하고 연락해야 할 사람들을 챙겨야 하며 사망진단서나 각종 서류 작업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배우자의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무게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례와 그 이후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찾아오는 텅 빈 일상.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역시 장례 절차입니다. 장례식장은 무겁고도 바쁜 곳이죠.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향후 은행, 보험, 행정 업무에 여러 장이 필요하므로 여러 부를 발급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장 정하기. 어떤 분들은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종교단체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장례식장을 찾기도 하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를 것인지, 전통 의식을 따를 것인지, 종교 의식을 할 것인지 등을 가족 간에 신속히 의논해야 합니다. 부고 알리기. 친척,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부터 연락해야 할까? 어디까지 연락해야 하나? 정신없는 와중에도 빠짐없이 부고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사망 신고.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행정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망진단서가 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여러 가지 은행계좌, 보험금, 상속 관련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장례 기간에는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문상객들이 오갑니다. 이때는 정신없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오히려 슬픔을 잠시 잊는 경우도 많죠. 장례가 끝나고 난 뒤 빈소를 정리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진짜 혼자 맞닥뜨리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보통 장례 기간에는 주변에서 위로도 해주고 음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사람들 틈에서 정신을 다잡느라 울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혼자 돌아와서 텅 빈 거실이나 침실을 마주보면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오거나 가슴 한켠이 콱 막힌 듯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배우자의 죽음은 장례를 계기로 한 차례 예식을 치르고 난 뒤에야 진정한 슬픔의 무게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3. 갑작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무기력. 배우자를 잃고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상실감과 외로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분들일수록 하루하루의 일상에 거의 모든 순간이 배우자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함께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습니다. 문득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부르려다 대답해 줄 사람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 상실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빠져나간 듯한 허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 보니 대화를 할 상대가 없고 자잘한 소소함을 공유해 줄 대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큰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감정이 안 나오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슬픔을 똑같이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큰 충격이 온몸을 마비시켜서 오히려 무표정해지거나 멍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슬픔의 형태가 무엇이든 그 깊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남은 삶을 배우자라는 동반자와 함께 보낼 것이라 기대했던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그동안의 직장을 은퇴하고 난 뒤 인생 후반전을 함께 보낼 배우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정말 큰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혼자 지내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친구들이 다 부부 동반 모임을 하는데 나만 혼자 남았네. 생활 곳곳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꾸만 도드라져서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내 감정이 지금 어디쯤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주변에 조금씩 알려야 합니다. 울음이 나오면 울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잃은 뒤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건 결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충분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며 도움을 받아야 할 영역이랍니다. 4.
현실적인 문제, 은행, 보험, 빚, 그리고 상속. 감정적인 충격에 빠져 있을 틈도 없이 현실은 냉혹하게 마주치게 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재정 문제입니다. 주된 소득원 상실. 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었다면 갑작스런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남아있는 배우자가 당장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재정관리 파악. 반대로 살림과 가계부 관리, 각종 공과금을 고인이 맡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분이 그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공과금 자동이체는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동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계좌, 카드 정리. 고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해지하거나 잔액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부채 확인. 대출, 신용카드 미납, 보증 등 고인의 빚이 있다면 상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다면 법무사를 찾아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보험금 청구. 국민연금, 직장퇴직연금, 개인연금,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고인이 가입했던 모든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는 보험금이 없도록 꼼꼼히 찾아보고 수령 요건과 청구 기한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행정 재정 업무를 상실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례가 끝나면 일주일 안에 주민센터 사망신고, 은행 계좌 정리, 고인의 회사에 퇴직금 청구 등 정말 많은 절차가 몰려와요. 만약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면 뒤늦게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망 후 처리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해가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일상생활의 변화. 함께했던 자리의 공허함, 새로운 환경의 고민. 배우자가 떠난 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 잔잔한 일상에서 오는 큰 변화입니다. 오늘은 점심 뭘 먹지? 하는 사소한 고민부터 작고도 큰 문제들이 매일 쌓입니다. 식사 준비. 혼자 밥을 차리기가 귀찮아져서 대충 먹거나 끼니를 거르기 쉽습니다. 이전에는 별것 아닌 듯 했지만 사실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행위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안일 분담. 수십 년간 역할 분담을 해왔다면 배우자가 담당하던 부분을 갑자기 넘겨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나 전기 차단기 위치, 보일러 조절법 같은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주거 환경 재정비. 자녀가 이미 독립해 큰 집에 부부 둘만 살던 경우 이제 혼자 그 공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큰 집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주하는 곳이 급한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인해 식사를 소홀히 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하며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체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리적인 안정은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하므로 혼자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처 복지관이나 체육센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져서 이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라고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론 살아가야 하기에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이런 걸 스스로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자립심을 느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6. 심리적 대처. 외로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기. 보통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자주 안부 전화를 해주던 지인들도 점차 횟수가 줄어들게 마련이죠. 이때
혼자 남았다는 고립감이 더욱 극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우리가 함께 사소하게 나누던 일상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바로 옆에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점점 사람들과 단절되기 쉽습니다. 자책과 죄책감. 내가 좀 더 잘해줄걸. 그때 병원에 일찍 데려갔으면 어땠을까. 배우자가 떠난 후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변에 손을 내밀고 마음속 이야기를 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녀나 형제, 가까운 친구,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 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노인회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질 수도 있어요. 전문가 상담.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에 간다는 선입견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잃은 뒤 우울증으로 힘들어 치료와 상담으로 큰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혼자만의 생활에 갇혀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나 전문 상담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마음이 우울해지면 신체적 건강도 함께 나빠지는 경향이 높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지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7. 미리 대비하는 지혜. 함께 있을 때 나누어야 할 대화들. 배우자가 떠난 뒤의 삶을 이야기하면 아직 배우자가 곁에 있는 분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당연하죠. 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금융상황 공유, 통장, 카드, 대출, 보험, 연금 등 배우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공유해두면 좋습니다. 비밀번호, 자동이체 항목,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전혀 몰라서 큰 혼란에 빠지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장례 방식, 치료 의향. 당신은 나중에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연명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미리 들어놓으면 실제 상황에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거나 마음에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일 및 사소한 정보, 수도 필터 교체, 전구 교체, 수도 계량기 위치, 공과금 납부 방법 등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한쪽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짧은 메모로라도 정리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나 주변인과의 소통. 자녀들에게도 만약 우리가 먼저 떠나거나 혹은 한쪽이 떠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적당히 상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도 당황스러워서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이런 대화는 때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지만 언젠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것만 미리 알았어도 좋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지 않도록 조금씩 준비해둬야 합니다. 8. 마무리. 이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배우자의 죽음. 이 한마디가 주는 무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던 사람의 부재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깊은 상실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분명 이별 이후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쓸쓸함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언제나 인생 2막, 3막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바꾸기. 혼자 식사할 때 TV나 라디오를 켜두어서 적막감을 덜어보고 짧은 산책부터 시작해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 혹은 간단한 취미로 뜨개질, 악기 연주, 글쓰기 등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 만들기. 각종 동호회나 모임,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고립감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심리관리. 우울증이나 외로움이 깊어질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지인과 소통해야 합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노인을 위한 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희망과 존엄의 자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해도 내 남은 삶의 존엄과 가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떠났으니 내 삶은 끝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났지만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득문득 그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생각나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온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 품고 가되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힘을 내보자는 거예요. 부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힘겨워하는 분들이라면 먼저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잘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픔은 결코 가볍게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을 견뎌내고 내일을 맞이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자가 곁에 있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별에 대해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재정적 부분, 의료적 선택, 장례 절차, 일상적인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둔다는 건 지금의 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배우자의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주제를 꼭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조금이라도 준비해 둔다면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덜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그런 슬픔을 겪어본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공감하고 위로받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아직 그 상황을 겪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날의 모습을 미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허무하거나 텅 빈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주변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채널 삶의 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며 인생의 다양한 면을 비춰주는 창이 되길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